지금부터 2020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의 오후 세션인 모의 중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에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모의 중재가 진행됩니다. 2020 모의 중재는 3세션에서 다루었던 화상 디자인권과 오늘 오전 5세션에서 다룬 표준 필수 특허 및 이들 권리의 침해와 금지 청구 인정 여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퍼런스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재에는 한국의 이경 부장판사님이 현장에서, 일본의 쿠마가이 판사님은 일본 법원에서, 중국의 쭈이 짱 판사님들은 중국 법원에서 각각 온라인을 통해 생방송으로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변론은 한국어로 진행되고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동시 통역이 될 예정입니다. 중국어 통역을 위해 잉커 외국법 자문소의 축치영 변호사님, 리팡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의 한영호 변호사님께서 통역을 맡아주셨습니다. 일본어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윤희 변호사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모의 중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재 판정단 및 대리인들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중재단의 중재판정부의 일원으로 소개받은 특허법원의 이규홍 판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중재 사건을 만들게 된 것은 특히 온 오프라인에 걸쳐서 아시아의 3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중일 3개국에서 그 지재권 법관들이 중재인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절차를 저희가 시행해 봄으로써 아시아 분쟁 해결 기구로서의 가능성을 좀 보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처럼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저희가 3세션과 5세션에서 다루어진 그 실체적인 주제를 저희가 1세션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는 중재 절차로 시행을 함에 의해서 또 다른 가능성을 좀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양쪽에 아직은 안 돌아 있으시군요. 잠시 후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중재 절차에 대해서는 아마 그 말씀은 들어보셨지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절차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재 판정은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점에서는 재판과 유사한 어떤 고도의 전무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제도이지만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사용 언어 등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많은 것이 결정되는 사적 자치가 강하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이에 쌍방 당사자께서 중재제를 대한민국 서울로, 그리고 중재법을 이 중재법, 특허법 모두 대한민국 법이 디자인 보호법까지 적용되게 되었고, 본판정에 사용될 언어로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합의로 지정을 했습니다. 중재인은 한중일 3국에서 4인으로 돼 있고, 각 국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결론을 중국에서 내려주는 것으로 하나의 결론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나눠드린 이 자료집에는 이제 이게 재판장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중재는 재판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번에 중재인으로 모시게 된 존경하는 중국 및 일본의 법관 여러분, 앞으로는 중재인으로 이제 부르겠습니다. 중재판정부를 영광스럽게 같이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알파벳 순으로 우선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재전담부의
닝추이 판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닝추이 판사님. 你好， 예, 好，我们是说中文还是说英文？都可以啊。我们是来自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的法官。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의 법정에서 온 법관입니다. 你名字怎么称呼啊？ 들립니까? 예, 잘 들리고요. 예, 인사를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지적재산노동재판소의 现在有那个日本知识产权法庭的 판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인사 말씀. 일본 고등재판 지재재판부의 구마가입니다. 모의 중재에 있어서 한국, 중국의 재판관 분들과 중재 패널을 구성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재전담부의 싱펑 장 판사님이십니다. 인사 부탁합니다. 예. 이러한 그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중국, 일본, 한국의 판사들이 SCP와 디자인에 관련된 이런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전에 중재 절차와 한국 법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이번 그 중재 판정을 정확하게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이 각국 지재권 전문가이신 이 세 분에 대한 양력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중재 사건의 진행 절차 및 중재법 원칙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레퍼런스북 255에서 258 사이에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쟁점이 표준 필수 특허 침해 여부와 화상 디자인 침해 여부이기 때문에 쟁점별로 쌍방 대리인들의 변론을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간단한 질의응답이 있는 경우에 시간을 갖고 그 뒤에 그 중재판정부가 각각의 의견을 내서 다수결에 따라서 결론이 정해지는 그러한 절차를 걷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기 때문에 3인 이상의 중재부로 구성된 경우 과반수 결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중재 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중재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의사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중재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제기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제 모의 중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효력은 있지 않겠습니다만 중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대리인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원고 측을 모두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피고 측을 해드리는 편의상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원고 대리인으로 이제 표준 필수 특허, 앞으로 이제 SEP라고 그냥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SEP에 관해서 그 원고 측을 신청인 측을 대리하고 계시는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박성수 변호사님이십니다. 잠깐 일어나 인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같은 사무소의 진유나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화상 디자인 침해와 관련해서 원고 측을 대리하시는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우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같은 법무법인의 송재섭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고 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고 측 피신청인이 되겠습니다. 재판으로 하면 피고이고요. 우선 SEP 특허 관련돼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기중 변호사님이십니다. 같은 법무법인의 이재엽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화성 디자인 관련돼서 피신청인 측을 대리하시는 법무법인 광장의 곽부규 변호사님이십니다. 같은 법무법인의 안혁 변호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중재 판정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본격적인 변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SEP 사건을 먼저 이제 원피고 진행하시는데 각 대리인께 1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각 10분씩 드리도록 잠정적으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우선 그러시면은 SEP 관련된 원고 측 신청인 측 대리인 변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재 신청인 측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나가고 아웃라인에 대해서 사건의 아웃라인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밑에 더 있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고와 중재 신청인과 중재 피신청인은 모두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중재 신청인은 2017년에 이 사건 문제된 123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았고요. 피신청인은 123 특허가 적용된 칩이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워치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습니다. 한국특허법이 이 사건 중재의 준거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특허법 126조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를 허락을 받지 않고 실시하는 자에 대해서 특허 침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문제된 123 특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건 특허는 5G 통신을 위한 안테나 조작 기술의 하나인 빔포밍에 관한 발명이고요. 2017년 3GPP의 5G 빔포밍 표준 기술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재 신청인은 같은 해 프렌드 선언을 하였습니다. 중재 피신청인은 W라는 시계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123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데요. 123 특허의 클레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기술은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기지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사용자인데요. 안테나의 방향이 잘 맞도록 함으로써 통신의 품질이 좋아지도록 개선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기술입니다. 이 사건의 경과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중재 신청인이 아까 2017년에 특허를 받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2019년 6월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시계를 생산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에 경고장을 먼저 발송을 했고요. 거기서 특허 침해 사실을 고지했고 생산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바로 같은 달 답변서를 발송하면서 이 특허가 무효 가능성이 있다. 둘째, 123 특허는 그 권리 범위가 피신청인의 제품에 미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재 신청인은 2019년 9월에 2차 경고장을 발송하면서 표준 특허인 123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중재 신청인은 얼마든지 실시료 협상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바로 답변을 했는데 프렌드 확약 조건으로 실시료 협상을 할 생각은 있지만 그 외 모든 협상은 거부하겠다라는 강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 10월에 신청인은 다시 라이센스 계약 제안서를 발송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1년 동안이나 아무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가
1년이 지난 후 2020년 10월에서야 이 사건 123 특허가 자신의 W시계에는 특허 권리 범위가 미치지 않는다라고만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는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위해서 금원을 공탁한 바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신청이 주장하던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프렌드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렌드 선언을 했다라는 게 지금 위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이와 같이 주장합니다. 신청인이 프렌드 선언으로서 123 특허 실시자들에게 이미 라이센스를 허용한 것 아니냐. 그리고 중재 신청인이 특허권자로서 적절한 협상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로 중재 신청인이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함으로써 프렌드 조건에 따른 제한을 한 것이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침해금지 청구권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거나 신청인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드립니다. 먼저 프렌드 선언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프렌드 조건으로 성실한 협상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원칙의 선언은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라이센스를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피고 주장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자면 피신청인은 자발적 실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중재에서는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관할 법원의 선례를 존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럽재판소가 2015년에 화웨이 대 ZTE 사건에서 판결한 것은 매우 이 사건에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먼저 이 1번에 보시면 다른 것보다도 상관행에 부합되도록 피신청인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관행에 부합되도록 지연 없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두 번째, 번호 2번입니다. 이런 경우에 침해자가 즉 피신청인 측이 그 청약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프렌드 조건에 따른 역제안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번호 3번을 보시면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피신청인으로서는 상관행에 부합하는 적절한 보증금을 제공하고 회계 관련 장부를 특허권자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연방사법재판소의 시스벨 대 하이얼 사건을 보시면 더욱더 피신청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한 것의 아랫부분을 보시면 피신청인 측이 조건부 라이센스 계약 체결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라이센스 조건으로 프렌드 조건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나가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3번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특허 실시자가 1년 동안이나 라이선스를 취득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라이센스를 획득할 진지한 의사나 그것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바로 이 사안에 그대로 들어맞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다른 독일 판결을 좀 보겠습니다. 세인트 로렌스 대 도이체 텔레콤 이 판결을 보신다면 역시 특허를 실시하고 있는 자가 라이선스 계약의 의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라는 사안인데요. 그 반대 청약이 화웨이 대 ZTE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봐서 특허권자의 침해 금지를 인용했고요. 그 바로 밑에 세인트 로렌스 대 보다폰 사건을 보더라도 특허 실시자가 특허 침해 통지를 받았음에도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즉각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을 때 특허 침해 금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중재 신청인의 주장은 피신청인이 자발적인 실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첫 번째 문단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1년 동안이나 응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라이센스 계약 체결의 진지한 의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피신청인 측에서는
프렌드 조건, 프렌드 선언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피신청인 측에서 프렌드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피신청인은 적절한 보증금이나 아니면 이 사건 특허 실시와 관련된 회계 장부를 제공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willing licensee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화웨이 대 ZTE 사건 판결에서의 요건을 보신다면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자에게 표준 특허의 침해 내용을 고지해야 되고 또한 그 프렌드 조건에 따른 라이선스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서면 청약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죠. 일단 신청인 측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건을 충족되게 신청인에게 다 설명을 했고요. 시스벨 대 하이엘 판결의 그 사건의 기준을 좀 적용해서 본다면 표준 필수 SEP 특허권자로서는 그 통지에서 대상 특허와 침해 행위를 식별하는 것을 하면 되고 그것을 넘어서 클레임 차트를 상세하게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중재 신청인이 첫 번째 침해 통지 후에 라이센스 계약 체결 의사를 피신청인 측에서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신청인 측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SEP 특허권자로서는 실시료율 로열티를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도 없고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청인 측에서는 충분한 협상의 기회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했다라고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청인 측에서 경고장을 첫 번째 보냈을 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의 그 분야에 처음 진입한 자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제조해 왔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123 특허의 등록 사실이나 123 특허가 SEP가 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 측에서 경고장을 두 번째 보냈을 때 그 경고장 두 번째에는 그 실시료를 그러니까 로열티의 산출 방법 등 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제공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으로서는 드릴 만한 정보를 다 드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스벨 대 하이엘 사건에 따른다면 프렌드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실시자들 간의 실시료율 즉 로열티가 절대적으로 언제나 정확하게 동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판결에서도 프렌드 조건에 반하는 과도한 실시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뭐 일방적으로 강요했다거나 이런 정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고 이 사건 신청인 측에서 그러한 강요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번엔 미국 판결을 봐서 언와일드 플래닛 때 화웨이 판결을 보더라도 역시 중재 신청인의 주장과 더 잘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표준 필수 특허권자 SEP 특허권자가 특정한 프렌드 요율보다 높은 실시료율을 제시했다는 그것만으로 바로 프렌드 조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제일 마지막에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그 두 로얄티 사이의 차이가 그 두 라이센시의 경쟁을 왜곡하게 될 정도로 차이가 클 때에만 문제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미국 판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대 모토로라 판결을 보시면 종전에 미국에서 적용되던 조지아 퍼시픽 케이스의 규정을 약간 좀 수정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이 사건 중재 신청인이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당화가 되고 있습니다. 피고 주장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신청인 측에서는 뭐 지금 피신청인과 다른 라이선스에게는 다른 로얄티율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실제로 로열티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여러 가지 조건들의 계약들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1, 2, 3 특허라고 하더라도 실시료율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사건 중재 신청인은 언제라도 피신청인에게 로얄티나 부수 조건에 대해서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라이센스 청약은 정당하고 특허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의 주장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첫째, 프렌드 선언을 해석 적용하거나 SEP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함에 있어서 SEP 특허권자와 실시자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SEP 특허권자인 이 사건 중재 신청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1, 2, 3 특허에 대해서 프렌드 조건에 따른 실시 계약을 체결할 진지하고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신청인 측에서는 수차례 피신청인에게 침해 사실 및 실시 조건, 실시료율 등이 명시된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제한하며 충분한 협상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쌍방 신청인 피신청인 대리인들의 서면은 이미 중재인 중국과 일본의 중재인들께 전송이 돼 있고 지금도 동시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바로 이어서 피신청인 측 SEP에 관한 피신청인 측 대리인들의 변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피신청인 측에서 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재 판정부를 구성해 주시고 저희들의 좋은 분쟁을 해결해 애써주시는 여러 국가의 저명하신 판사님들로 구성된 중재인들에게 감사를 먼저 드리도록 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 특허의 침해 대상품으로 지금 지목이 된 스마트워치는 저희들이 손목 위의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요새 그런 제품입니다. 이 스마트워치 중에서도 지금 문제가 된 제품은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통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가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통신 기능은 스마트워치 자체에 내장된 저희들이 통신 칩이라고 부르는 그런 칩에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표준 특허는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5세대 5G 특허입니다. 그런데 5G 특허만 해도 지금 패밀리로 따져서 저희 알려진 것으로 현재 5,000건 정도가 표준 특허로 지금 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5G 환경이 100%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G로 작동하는 스마트워치의 경우에도 3G, 심지어 4G, LTE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도 구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 특허가 이 칩에는 다 동시에 구현이 되어 있고, 또 5G 특허라는 것이 3G, 4G 특허 없이는 실제로 기능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스마트워치가 통신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특허는 수만 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은 지금 신청인 대리인이 상세히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기능식 표현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리 범위 해석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저희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신청인 대리인도 말씀하셨지만 최초의 신청인이 피고에게 2019년 6월 1일 그것도 2018년 6월 2일 이 제품이 출시된 일 이후로부터 1년이나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경고장을 보내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신청인이 3번 보냈고 피신청인이 3번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기본적으로 신청인 대리인 적절히 지적하셨지만 프렌드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누가 위반을 했느냐, 그 다음에 실제로 신청께서는 지금 프렌드 조건에 맞춰서 협상을 제안했다고 하시지만 과연 그것이 프렌드 조건에 맞는 제안이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통상 저희가 말하는
어닐링 라이센시라는 자격 요건에 피신청에 해당이 되느냐, 이 세 가지 주된 쟁점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신청인은 저희들은 어닐링 라이센시가 아니고 언제라도 프렌드 조건에 맞는 실시료를 지급하고 이 기술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실시자라는 것을 한번 먼저 밝혀드립니다. 프렌드의 의미는 중재인들께서 너무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한국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중재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신청인들이 한국법원에 제소를 했고 피신청인과 협의가 돼서 한국법을 적용하기로 한 사건이라서 기본적으로 한국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아까 신청인이 말씀하신 특허법에 실제로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한국에서 지금 실제로 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창한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 지침이 그래도 가장 여러 나라의 입법례나 판례들을 종합해서 만든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시 허락을 받을 의사가 있는 잠재적 실시권자 윌링 라이센스에 대해서 침해 금지하는 행위는 특허권 남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판례는 유일하게 2012년도에 삼성 애플 사건의 판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보시면 표준 특허에 대해서도 산업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과 이념 등에 비추어서 권리 행사의 제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인 대리인께서 유럽의 여러 가지 판결, 영국의 판결, 미국, 일본의 판결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기본적인 그 법 이념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개별적으로 이 판례들은 어떤 법의 형태로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중재인께서 결론을 내리심에 있어서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케이스도 미국의 모토로라, 마이크로소프트 판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필수 특허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실하게 본인도 협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제시한 실시료율이 프렌드 실시료율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 화웨이 인터디지털 판결은 재밌는 것이, 이것이 인터디지털이 2%의 전체 자기가 갖고 있는 표준특허 전체에 대해서 2%의 로열티를 요청했던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권리남용이라고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중국은 최근 입법을 통해서 특허법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특허법 개정안에 정식으로 특허권의 행사가 경쟁을 배제하는 독점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한된다는 이런 규정을 최근에 입법으로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사례가 너무 넘어갔나요? 첫 번째, 원고는 경고장 1회를 보낼 때 사실은 신청인 대리인께서는 피신청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특허가 표준 특허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특허 공보나 이런 특허 등록 공보에는 해당 특허가 표준 특허로 제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피신청인이 그것을 알았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또 대부분의 통신 관련 특허 중에도 표준 필수 특허가 아닌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경고장만 보고서 처음부터 이 프렌드 조건의 협상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죄송합니다. 예. 어디까지가 있는 거죠? 여기 맞나? 아니죠. 제가 장표가 지금 저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왔죠. 예.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맞나? 저희가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장표를 잘 못 찾아서 이게 영어로 됐으면 매칭이 잘 안 돼서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여기 두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신청인께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게 저희들한테 4%, 6%, 8% 이런 숫자들이 6%, 8%의 숫자를 제시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 당시 답변했던 게 피신청인이
저희가 얼마든지 프렌드로 확약으로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두 번째 경고장에서 실제 이게 첫 번째 경고장을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표준 필수 특허와 협상을 원한다 그랬고요. 저희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협상을 프렌드 조건으로 하겠다고 저희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신청인이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제시한 조건이 매출액의 6%의 비율에 한 실시료, 그 다음에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8% 비율에 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거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저희들한테 제시한 조건은 기존의 다른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업체에 비해서 50%는 높은 조건이었고, 또 8%라는 과거에 실시한 거에 대한 대가도 사실은 미래분과 왜 달라야 되는 이유는 알 수 없는 그런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숫자를 제시한 것이 프렌드 오퍼라고 할 수 있느냐. 아까 신청인 대리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조금 높다고 해서 프렌드 오퍼가 아닌 건 아니지만은 이 사건에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제시한 특허는 단순히 표준 특허 한 건입니다. 한 건에서 6%를 제한을 하셨는데 10개의 특허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60%가 되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할 뿐더러 실제 5G 특허만 해도 뭐 몇천 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건 특허가 지금 포트폴리오로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자체는 너무나도 높은 금액을 저희한테 제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과연 프렌드 오퍼를 일단 신청인이 할 의무를 다 했느냐, 저희들로서는 신청인으로서 프렌드 오퍼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고 시신청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행위가 신청인의 이러한 잘못된 행위한 대응으로서 어떤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경쟁업자 입장에서 만일에 이런 차별적 거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은 그 자체로 경쟁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면에서도 사실 이 사건은 좀 다른 사건과 달리 신청인 행위가 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신청인은 자발적 실시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답변서 3번을 문제를 삼으시는데요. 답변서 3번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게 여전히 이 사건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이 없거나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왜 저 신청인은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 카운터로 금액을 제시 안 했느냐. 이것 때문에 비자발적 실시자라고 강하게 비난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두 번째에서 이미 프렌드 확약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받겠다는 오퍼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답변을 보내면서 그 오퍼를 철회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들이 답변서를 세 번째 보낼 당시에 여전히 프렌드 조건으로 협상할 의사는 있지만 다만 이 사건 특허가의 적정한 로열티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 침해 여부 이런 거를 봐야 된다는 취지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허의 가치에 따라서 로열티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에 특허성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 실시 가능성이 낮으면 또 로열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쓰는 거 실제로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제 특허성이 낮으면 또 로열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협상 단계에서는 어차피 판결이 없기 때문에 쌍방이 그것을 갖고 밀고 당기는 이런 협상을 하는 게 당연한 협상의 라이센스 협상의 ABC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피신청인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처음 얘기처럼 이거 진보성, 진보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한 것이 금액 제한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들이 비자발적 실시자로 변경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인께서 말씀하시는 미국의 유럽의 사례들은 유럽의 사례일 뿐이고 거기서도 이거 저희처럼 단순히 처음에 거 경고장을 빼고 나면 단 2번의 협상이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이 상황에서 협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실제로 바로 그 순간 피신청인이 언윌링 라이선스 비자발 실시자로 됐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청인은 저희들이 이런 답장을 보낸 지 사흘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은 이게 소를 제기한
목적으로 한 건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저희들이 그것 자체도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도 카운트 오퍼를 안 하고 했다는 것 자체도 신청인으로서 제대로 프렌드 오퍼를 안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 최초의 원고는 사실 클레임 차트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아주 러프하게 보낼 수도 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경고장을 계속 보내면서 클레임 차트를 전혀 안 보냈다는 것은 그 자체도 불성실한 협상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 6%, 8% 특허 한 개 6%, 8% 정말 그 터무니없는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는 협상을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저희들로서는 피신청인으로서는 의아할 따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특허의 가치를 계산하자는 의미에서 답변을 보낸 것이고요. 그런 것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제일 이제 1년 지나서 왜 보냈냐 말씀을 하시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비즈니스하는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건을 다 살펴서 매번 대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뿐더러 기본적으로 신청인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제안 자체가 이거는 협상을 할 의도가 없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게 보낸 것이지 협상을 지원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럴 취지로 한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중재판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이 지금 판매 금지를 논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중재판정부에 재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신청인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는 저희들이 유효성을 다투지 않고 실시하는 것을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중재판정부께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전국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 프렌드 레이스를 결정을 해주시면 피신청인은 그에 따라 실질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특허를 실시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 SEP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레퍼런스북 24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그런 쟁점을 저희가 4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에 있는데요. 그 중에 쟁점 주로 3과 4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쟁점 3은 SEP의 과도한 실시료 요구이냐, 지금 그것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쟁점 4에서 자발적 실시자, 이제 영어로 willing license라고 그러고, 앞에서 저희가 세션 5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번역을 실시계약 체결 의향자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실시계약 체결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이제 번역에 따른 자발적 실시자라고도 하는데, 과연 이 피신청인이 이 willing license에 해당하느냐, 이제 이것이 세 번째 답변서와 관련돼서 특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저희는 쟁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을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 홀로그램을 포함한 화상 디자인에 관련된 침해 문제에 대해서 변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에서 침해 주장을 해주시죠. 네, 디자인권 침해 관련 신청인 측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청인의 등록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제 456호로 등록된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용 전화기에 관한 디자인입니다. 피신청인은 W1234 스마트워치 제품의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디자인은 피신청인의 디자인은 신청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제품의 생산, 양도, 수입 등의 금지를 해야 하고, 또한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완제품 등은 모두 폐기되어야만 합니다. 이하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피신청인 디자인이 동일 유사하다는 점에 대하여 물품의 동일 유사성, 양 디자인의 동일 유사성을 위주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인의 등록 디자인과 피신청인의 디자인의 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PT 자료 제2면 내지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청인의 등록 디자인, 잠시만요. 네,
이것이 신청인의 등록 디자인이고 다음에 보시는 것이 피신청인의 디자인입니다. 홀로그램이 표시되었을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홀로그램이 하나만 표시되었을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이른바 스마트워치 화면에 표시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에 관한 디자인입니다.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워치의 원형 화면 가장자리를 따라 메시지, 전화, 카메라 등 8개의 앱 아이콘을 표시하되 적층 구조가 되도록 아이콘의 일부분을 중첩시키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아이콘의 크기가 점차 커지도록 구성한 데 디자인 창작의 핵심이 있습니다. 피신청인 디자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메시지, 카메라, 전화 앱 아이콘 7개 내지 8개가 순차적으로 커지면서 인접하여 결합해 있는 모양의 디자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콘 전부를 홀로그램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하나의 아이콘만을 홀로그램으로 표시하고 그 나머지는 피신청인 제품 화면에 표시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신청인 디자인의 전부가 홀로그램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커다란 원형을 이루면서 앱 아이콘들이 표시되고 피신청인 디자인의 일부가 피신청인 제품 화면에 표시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 제품의 원형 화면 가장자리에 따라 앱 아이콘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와 같습니다. 먼저 양 디자인에 있어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동일하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디자인의 동일 유사를 판단함에 있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그 명칭과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마트워치이며 피신청인 디자인이 표현된 제품 또한 스마트워치이므로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동일하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피신청인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을 구성하는 8개의 앱 아이콘 중 하나 또는 전부가 홀로그램 방식으로 표시되는 바 이처럼 피신청인 디자인 중 홀로그램 방식으로 표시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디자인은 메시지, 카메라, 전화 등 피신청인 제품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앱과 1대1로 대응하는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피신청인 제품과 같은 스마트워치 이외의 다른 홀로그램 장비에서는 굳이 피신청인 디자인을 표시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피신청인 디자인은 제품과 별개로 존재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오히려 피신청인 제품의 일부로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피신청인 제품의 사용자는 디자인에 표시된 앱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제품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구동시킬 것이므로 피신청인 제품의 사용자가 피신청인 디자인을 제품과 별개의 요소로 인식할 가능성 또한 거의 없습니다. 나아가 피신청인 디자인 중 홀로그램 방식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단순히 2차원적인 형상으로만 표시될 뿐 3차원 입체 형상으로 표시되는 것도 아니어서 피신청인 제품 화면에 표시되는 부분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디자인의 아이콘 중 하나 또는 전부가 홀로그램 방식으로 표시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디자인은 여전히 피신청인 제품에 표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피신청인의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 디자인의 동일 유사성에 대하여는 송재섭 변호사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동일 유사성 판단 기준에 관하여 한국 대법원에 따르면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신비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추론에 의하여 디자인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피신청인 디자인의 유사성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피신청인 디자인은 먼저 크기가 다른 8개의 앱 아이콘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그리고 각 아이콘들은 크기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까지 순차로 배열되어 있는 점, 그리고 아이콘들이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커다란 반원 현상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스마트워치 제품의 앱 아이콘과 관련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종래 공지 디자인들은 모두 동일한 크기 아이콘들을 일정 간격 이격하여 배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등록 디자인처럼 스마트워치 표시부의 원형 화면 주위를 따라서 아이콘들이 순차적으로 점점 커지는 형태로 구성된 디자인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피신청인 디자인의 공통점은 각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동일한 신미감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시계 방향으로 아이콘의 크기가 커지는 반면 피신청인 디자인은 반시계 방향으로 아이콘의 크기가 커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대비해야 하는데, 비고 디자인을 좌우 반전시키는 경우에는 아이콘의 크기가 커지는 방향이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완전히 동일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차이점만으로는 양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밖에 피신청인 디자인을 구성하는 일부 아이콘의 경우 원이 아닌 팔각형이거나, 그리고 피신청인 아이콘들이 부분적으로 중첩되지 않고 인접되어 있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차이점들은 지극히 사소하고 지엽적인 차이에 지나지 않아서 전체적인 신미감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한편 물품의 동일성과 관련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신청인 디자인은 그 전체가 피신청인 제품에 표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가사 피신청인 디자인 중 홀로그램 방식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그 제품에 표현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피신청인 디자인의 스마트워치 표시부에 나타난 부분만 보더라도 아이콘이 7개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아이콘 개수의 차이점 역시 지극히 사소한 차이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피신청인 디자인의 전체적인 신미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피신청인 디자인 사이의 공통점은 이미 공지된 바 없고 새로이 창작된 형상인 반면,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피신청인 디자인 사이의 차이점은 이미 공지된 형태의 것으로서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중요성이 낮은 바, 이로 인해서 양 디자인은 서로 느껴지는 신미감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판단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화상 디자인의 유사성이 문제되었던 일본 특허심판원 심결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심결은 휴대정보 단말기와 관련된 등록의장과 출원 의장 사이의 유사성이 문제된 사건이었는데, 여기에서 각 의장은 중앙에 큰 사각형을 배치하고 그 뒤편에 다소 작은 사각형을 순차적으로 배치하면서 전체가 굴곡된 형상을 갖도록 한 구성이 공통적이고, 이와 같은 공통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신미감이 다른 사각형의 개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형상 같은 사소한 차이점을 압도할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사한 의장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 특허심판원 심결은 이 사건 판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피신청인 디자인은 대상이 되는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피신청인 디자인을 사용하여 스마트워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등록 디자인권의 침해를 구성하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 코너 주시죠. 네, 그럼 바로 이어서 피신청인 측에서 이 화상 디자인 침해를 부인하는 취지의 변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디자인 침해 관련 피신청인의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디자인적 요소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의 정의를 보면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상으로는 화상 디자인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글자체의 경우에는 물품성이 없이도 디자인으로 보호되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법률 현황을 비교해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에서는 디자인의 물품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상 디자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물품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최근에 의장법을 개정해서 화상을 물품과 별개로 디자인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개정 법률에서는 화상 디자인에 대해서 물품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화상 디자인에 대해서도 현행 우리 법상으로는 물품성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화상 그 자체는 디자인 보호법상의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특허청 심사 기준상에서도 화상 디자인의 정의를 보면 액정 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456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를 보면 456 디자인권의 등록 원고에 기재된 물품을 기준으로 물품의 동일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 기재 내용을 보면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용 전화기입니다. 결국 456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는 일시적인 발광 현상에 의해 시각을 통해 인식되는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표시되는 액정 화면 등의 표시부의 구조, 용도와 기능 및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W식의 홀로그램의 물품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요소로서의 물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 동산으로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W시계의 홀로그램을 보면 휴대용 전화기의 별도 장치를 통하여 시계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떨어진 위치에 홀로그램으로 아이콘들이 하나씩 혹은 전체로 뜨는 것입니다. 즉 별도의 표시부는 없습니다. 결국 홀로그램이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결이 말하는 물품성을 갖추고 있느냐를 보면 독립성 있는 구체적인 유체 동산으로 볼 수가 없고 홀로그램이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휴대용 전화기의 일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특허청 심사 기준에서도 홀로그램에 대해서 물품 내의 표시부가 특정되지 않아서 물품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홀로그램은 디자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홀로그램의 경우에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를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품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만일 물품성을 결여한 W식의 홀로그램을 디자인적 요소에서 배제하지 않고 함께 고려한다면 결국에는 물품성을 갖추지 못한 홀로그램에 대해서도 456 디자인권의 권리 보호가 미친다는 것이 되고 이는 곧 456 디자인권에 포함된 화상 그 자체의 보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화상 그 자체의 보호를 인정하는 것은 물품성을 기초로 하는 현행 디자인 보호법 체계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리고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보호법의 실시 행위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되지도 못하고 디자인 등록도 불가능한 홀로그램에 대해서 다른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모순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대비에 있어서 W식의 홀로그램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W식의 홀로그램까지 대비하는 것은 물품성이 결여된 화상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서 부당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구체적으로 양 형태를 대비해서 서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고 측에서는 홀로그램이 디자인적 요소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형태를 대비해 보면은
아이콘을 표시하는 영역의 모양에 있어서 456 디자인은 모두 원형인 반면에 W식에는 원형 이외에 다각형, 팔각형 모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또 아이콘을 표시하는 영역의 개수에 있어서 456 디자인은 8개인데 비해 W식에는 7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콘을 표시하는 영역의 배치 위치에 있어서 456 디자인은 2시 지점부터 9시 지점까지 배치되면서 각각의 영역이 일부 겹쳐 있는 데 비해 W식에는 7시 지점부터 3시 지점까지 반대 방향으로 겹침 없이 배치되어 있는 점에서 시각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된 형태의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콘을 표시하는 영역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콘을 표시하는 영역의 개수에 있어서 456 디자인은 8개이고 W식에는 7개로서 서로 근접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수의 선택은 해당 물품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결정된 개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며 공지 디자인들에서도 5개에서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개수의 근접성은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아이콘을 표시하는 영역의 배치와 관련해서 그 영역들이 시계 화면을 가장자리를 따라 돌아가면서 배치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되기는 합니다. 시계 화면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배치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배치 형태는 아래 공지 디자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널리 알려진 주지의 형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콘을 표시하는 영역의 크기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모양이라는 점에서 공통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영역의 크기를 다양하게 조합한 모양은 공지 디자인 3에서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 비해서 이러한 차이는 미세한 비중의 공통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W식에는 456 디자인과 시각적으로 현저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공통점은 디자인법으로 보호될 수 없는 기능적 구성이거나 이미 공지 디자인들에서 게시된 구성으로서 유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W식에는 456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침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그 SEP 쟁점과 허상 디자인 쟁점에 관한 신청인, 피신청인 측의 변론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차례는 저희가 질문을 이제 중재인들이 징부를 드릴 예정이었는데요. 아마 중간에 제가 연락받은 바로는 이제 중국과 일본 중재인께서는 특별히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개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우선 디자인 지금 관련해서 원고 신청인 측에 좀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쟁점이 홀로그램의 물품성이 사실은 굉장히 관건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 측에서는 물품성을 인정하는 전자에서 유사 주장하시는 건지 아니면 물품성이 없더라도 유사하다고 주장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홀로그램으로 표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홀로그램과 달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홀로그램은 이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구현하고 작동시키기 위해서만 의미를 가지는
그 디자인이기 때문에 비록 홀로그램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제품과 일체화되어서만 의미를 가지고 따라서 그 물품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가사 그 홀로그램 부분이 물품성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부에 나타나 있는 나머지 7개의 아이콘만으로도 충분히 그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신청의 측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잠시 후에 다시 최후 변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SEP 침해 관련해서 피고 측에게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이제 이게 윌링 라이센시이냐 관련해서 1년 뒤에 이제 답변이 가면서 아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하면서 잠시만요. 이거 죄송합니다. 그 답변서 2에서는 이제 프렌드 합격 조건으로 협상할 생각이 있다 이제 했다가 답변서 3에서는 전혀 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하지만 그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좀 더 보완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받은 이후 검토를 하는데 그 회신을 주기까지 한 1년 정도 걸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그 신청인 특허 및 그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 기술의 중요도를 검토할 수도 있고 전체 제품에 구현된 특허 대비 그 이 사건 특허의 중요성을 검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표준 필수 특허다 보니까 그 신청인이 경쟁사들에 대해서 프렌드 요율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한 시장 조사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본적으로 표준 필수 특허이긴 하지만 특허로서의 그 신규성, 진보성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뭐 실시 여부, 표준 부합 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은 소요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그 경고장이나 그다음에 그 계약서 초안을 보더라도 어느 시기까지 특정한 기한을 두고 지금 저희한테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 요청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그 계약 조건을 검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표준 필수 특허 제도의 특성상 그 윌링 라이선스는 어느 정도 일정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그 제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으로서는 이미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실시료 지급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조급하게 계약을 체결할 필요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청인이 저희한테 3번째 경고장을 보내고 나서 중간에 왜 답변을 안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으신 점도 있어서 아마 좀 늦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이 정도로 저희가 하고요. 이제 클로징 아규먼트로 들어가서 이제 SEP에 관한 원고 측에서 그 최후 변론을 이제 지금 나온 답변에 대한 반론도 포함해서 한 5분 정도 시간 정도로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중재 신청인 측 대리인 박성수 변호사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저희들 주장을 충분히 개진하였습니다. 다만 한두 가지 더 강조를 드리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재 신청인 측의 경고장이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차 경고장에는 구체적으로 SEP 인지 여부라든지 상세한 내용이 좀 담겨져 있지 않았다, 이런 점이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차 경고장에는 피신청인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이 다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재 신청인이 SEP 특허권자로서 경고장을 보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장의 내용은 적어도 2차 경고장까지는 모든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 따라서 설령 1차 경고장에서 피신청인이 제기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은 다 해결이 되었다. 특히 3차 경고 얘기는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피신청인 측에서는 저희들 두 번째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거기에 대해서 피신청인 측은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점 꼭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독일이라든가 외국의 사례에서도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요소입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의 제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구체적인 역제안을 했어야 됐는데 역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피신청인의 회계장부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윌링 라이선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조건부로 라이선스를 받겠다 이런 역제안은 좀 곤란하다. 그러한 역제안으로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외국 법원의 선례입니다. 바로 피신청인에 딱 해당하는 경우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피신청인 대리인께서 중재판정부가 적절한 프렌드 요율을 정해 주신다면 그 로열티를 지급하겠다, 기꺼이 지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중재판정부에서 정해 주시면 당연히 지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한 항변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첨언하면서 이것으로 마지막. 예. 그러시고 저기 아까 피신청인 측에서 이제 과도한 실시료 그 주장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5분 정도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들이 그 실시료율, 로열티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이제 정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저희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아닌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로열티율을 다르게 제한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청인 저희들이 로열티율을 정할 때에는 몇 개나 만들어 주는지, 몇 개나 만들어서 파는지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에 따라서 로열티율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실시자에게는 그 로열티율이 조금 낮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충분히 저희가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경우는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저희가 기존에 로열티를 받고 있는 다른 라이센스에 비해서 다소 높은 금액을 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여전히 그 차이는 아주 본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의 큰 차이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로열티 문제도 포함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신청인 측에서요. 예. 피신청인 측 최후 변론하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표준 필수 특허는 제도적으로 일반 특허보다 광범위한 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필수 특허권자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준 필수 특허권자는 프렌드 확약을 하고 실시 허락을 받을 의사가 있는 윌링 라이선스에게 프렌드 조건으로 실시권을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과도하게 높은 실시료를 요구하였고 차별적인 로열티를 요구함으로써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태도로 협상을 진행한 것은 명확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으로서는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로열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무효 주장을 하고 비침해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라이선스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협상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미 유효성 및 실시 여부는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으로서는 프렌드 조건에 부합하는 로열티를 지급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을 통해 피신청인이 어닐링 라이선스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는 배제한 채 바로 금지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로열티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이상 그 자체로 권리 남용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신청인은 그 즉시 제품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되는데 단순히 특허 하나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피신청인의 다른 중요한 최첨단 기술들이 반영된 스마트워치 제품
자체에 대한 제조 판매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신청인이 경쟁사들과 마찬가지로 4%를 제한했다면 아마도 이 사건 협상은 이미 종료되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과도하게 6%, 8%를 요구하였기에 이 사건 중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시료가 4%가 적정한지 6%, 8%가 적정하냐의 문제는 실시를 전제로 한 실시료의 문제일 뿐입니다. 피신청인의 표준 필수 특허에 대한 실시 권리를 박탈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경쟁사에 준하는 조건인 4%를 희망하고 있고 실시료는 설사 이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시료는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추가적인 실시료 수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면적인 사용 금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는 표준 필수 특허 제도를 고려하면은 당연히 권리 남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신다면은 이 사건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화상 디자인 쪽으로 넘어가서 원고 측에서 초유별론 해주시는데 혹시 이제 이 화상 디자인을 보시면은 두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홀로그램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시간이 크게 여기 12시 40분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숫자로 디지털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456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 디자인으로 보입니다만 이 큰 그 테두리와 그 안에 있는 동그라미들이 겹쳐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WH의 경우는 모든 것이 화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화상 디자인의 물품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시계에 디지털로 된 시간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같이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다가도 하나가 올라가면 이렇게 하나씩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이제 포함해서 이 피고 측이 주장하는 이제 유사하지 않다는 것, 이를테면 뭐 겹쳐 있지 않다든지 그 동그라미 사이사이에 팔각형이 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 변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측 신청인 측 주장의 요지는 이 물품의 동일성 여부에 관해서는 물론 홀로그램 부분을 중심으로 과연 물품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 충분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와 같은 홀로그램 자체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 홀로그램이 작동되는 과정을 보면은 즉 이 비신청인 측 디자인을 보면은 이러한 메시지 기능이라든가 카메라 전화 등 제품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앱과 1대1로 대응되는 것이라서 홀로그램 자체만 놓고 디자인을 봐서는 안 된다. 물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물품성을 주장하는 것이고 다음 설사 홀로그램 부분을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홀로그램이 표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시계 화면에 나타나는 이제 디자인인데요.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피신청의 등록 디자인은 물품성도 저희는 물품도 동일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피신청인 대리인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공지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디자인의 유사 판단은 전체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공지된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기능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 전체로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한 피신청인 측에서 대리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느끼는 신미감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하시는 뭐 형상이라든가
또 뭐 중첩의 정도 또 순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과연 전체적인 신미감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차이에 해당할지는 상당히 저희들은 의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신청인 측에서 반론해 주시죠. 예, 홀로그램의 물품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라는 질문, 그 중재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 원고 쪽 대리인께서는 홀로그램에 대해서도 물품성이 인정되어야 되고 그 이유로서 어떤 휴대전화기와 홀로그램이 기능적으로 일체되어 있다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기능적 일체성을 지금 디자인에서 논의하는 것은 디자인권의 어떤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물품성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능적 일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하나의 작동 메커니즘을 말하는 거지 형상, 모양, 색채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홀로그램과 이 사건 전화기에 표시되어 있는 액정 표시부는 분명히 그 형상, 모양, 색채적 측면에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능적 일체성을 갖는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형태적 차이가 있고 그런 형태적 차이는 결국 물품성에 대해서 다른 취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기능적 일체성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456 디자인이 WC계의 홀로그램에까지 미친다라는 결론은 아까 변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화상 그 자체에 대한 디자인 보호를 인정하는 결과가 돼서 우리 디자인 보호법 체계에 반하고 특히 우리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응용미술 저작물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한 입법적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호 범위 외에서는 자유로운 창작을 보장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도 어떤 그 자유로운 유사 창작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라고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디자인의 유사성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직관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따지면 사실 공지 디자인 다 유사해 보인다라고도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지 디자인 이것이 또 1,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여러 업체들에서 반복되었던 이런 공지 디자인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공통된 형태의 비중은 굉장히 가벼운 것이고 오히려 미세하다라고 원고 쪽에서는 말하고 있는,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중대한 디자인의 형태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W식의 홀로그램은 대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W시계와 456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현저히 다른 형태라는 측면에서 디자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변론 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합의라는 절차가 이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미 저희가 일부 합의를 사전에 일부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중재인들께서는 이제 준비 서면을 다 받아서 보셨고 또 이 변론을 다 청취하셨기 때문에 결론만을 말씀해 주시겠다 해서 결국 다수결로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두 분이 들어오셨지만 하나의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은 먼저 중국 측에서 두 분 중재인의 의견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我个人的意见是，对于 SEP 专业，同意原告的观点，支持他们关于예, 잠깐만요. SP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원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우리는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사건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관점입니다.
공격이 필요하네. In this case, the first demand letter was just a normal warning letter. I don't think it affects the decision. And in the second letter, the plaintiff clearly stated that it had a SEP and was 잠시만 willing to 조금 하시고 중국어 통역이 되기 때문에 중국어로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죠. Should I speak in Chinese? Yes. 你好， Yes. You can explain by Chinese. 好，那我用中文说吧。好的，好的。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판사가 중국어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먼저 자신이 의견을 얘기하고 다음에 장 법관님이 자기 의견을 발표하겠답니다. SCP 사건에 대한 그 법률 책임을 대한 결정을 할 때는 예, 여기에 처음에 그 경고장은 이거는 일반적인 경고장에 불과하고요. 예, 근데 두 번째 경고장에는 명확하게 SCP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고, 그리고 피고와 협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도 프렌드 조건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클램 차트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보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그 다음 6%에 대한 그 로열티를 제시하였지만은 이것은 좀 과도하게 높은 그런 인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기타 제조업체에 선관 로열티는 4%였습니다. 총 사건의 전체적인 사건으로부터 보면 현저하게 뭐 아주 과도하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과도하게 높으냐 안 높으냐, 이거는 피고의 상상 규모라든가 기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피고가 로열티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를 제출하지도 않고 요청도 제출하지 않고 클램 차트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두 번째 경고장을 보낸 날로부터 1년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자발적인 실시사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SCP 분야에서 사법 실천에 의해도 원고에게 처음부터 클램 차트를 요청하거나 6% 그 비율이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도 높다 해도 피고는 응당 문제를 제기하고 협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쌍방이 그 과실로부터 보면 우리는 주요한 과실은 피고 쪽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SCP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피고에 대한 그 가처분 금지 청구를 저희들은 지지합니다.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 중국에서는 아직 이러한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는 아직까지도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단지 저희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GUI
잠시만. 그 홀로그램으로 나타난 건지 아니면 특정 조건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사람과 이게 교류하는 거에 기초하고 따라서 양자는 그 차이가 없습니다. 피고는 홀로그램으로 나타난 디자인은 물품성을 그 조건을 부합되지 않은 것은 중국, 한국, 일본은 디자인은 모두 물품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홀로그램 그림은 물품성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인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홀로그램은 그 투영한 것이라면 어디든지 투영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설비가 홀로그램 다른 물품에 투영되는 경우 저는 이가 그 물품성 조건에 부합되는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우리 이 사건은 특정한 그 표면에 투영되는 것이라서 그 고정된 위치에 투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456 디자인은 그 전지된 상태이고 보호 범위는 더 광범위적인 것입니다. 저는 홀로그램 부분은 그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성에 대해서는 양자는 중요한 그 유사점은 그 작은 것부터 큰 걸로 배열되는 그런 느낌, 그런 시각적인 효과는 유사한 것입니다. 현재의 디자인에 대해서 현재의 전거 자료에 따라서 이런 특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두 디자인의 구별은 대해서 아주 미세한 차이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디자인은 그 친매로 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일본의 고마가이 조정 중재인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마가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SCP 데스케도 입니다만 예, 한국에서는 원고와 피고 둘 중에서 SCP가 권리 남용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예, 특히 침해 금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번역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 이제 일본어 번역이 안 되는가요? 일본어 번역이 잘 안 돼. 네, 지금 통역이 안 돼가지고 통역이 안 돼서. 예, 일본 측에서 질문하신 점은요. 예, 지금 SEP에 있어서 지금 권리 남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 측이 지는가, 피고 측이 지는가, 특히 이런 침해 금지 청구에 있어서입니다. 예. 네.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わかりました。はいはい。私の 아,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침해 금지 청구를 받는 쪽이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금지 청구가 이제 권리 남용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이제 예. 그래서 지금やはりですね。예, 그쪽에 연락이 되시면은 잠깐. わかりました。わかりました。 안 들려요. はい、すみません。 예, 지금 권리자 측의 그 교섭 태도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로열티 유리라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거나 높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지금 원고 대리인이나 중국 측 법관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율이라는 것은 뭐 매출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사정만으로 그렇게 높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次ですね。
예, 저기 피고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역시 1년간 아무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애플 삼성 케이스에서도 지제고등법원이 얘기했듯이 unwilling license인지 여부의 판단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지제고제에서는 당시 이제 지제고제에서는 그런 청구 금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점이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しかしですね、現在では逆にですね、インプリメンターの側がですね、わざと交渉を遅らせて、そのせいでステップホルダーが損害を被る場合があるっていうことがですね、だんだんと議論されてきましたので、この辺はですね、今後どう考えるかっていうのはかなりまた変わってくると思います。 예, 지금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이제 실시하는 자가 교섭을 굉장히 늦게 함으로써 권리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부분이 점점 변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そしてですね、 예, 역시 이 정보통신이란 분야는 기술이라든지 사업의 발전 변화가 굉장히 빠른 부분입니다. こういうところでですね、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권리자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そういったことを考慮して、私としてはですね、個人的には今回は差し止め請求が認められるの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した。そのディフェンダントはディフェンダント is unwilling license, so I think. 예,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원고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で次にですね、デザインの関係の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예, 다음으로 디자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물품 요건에 대해서 한국 법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ですね、日本ではこのような画像 예,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화상은 의장법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ただ 예, 그렇지만 이런 아이콘 화상이 이제 좀 특이해가지고 물품이 조작할 때 이런 특이한 특징이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次にですね、類似性の問題ですが、我々はですね、用部 dominant feature where so firstly we examine which part of the design is a dominant feature. So 領部がどこかっていうことを我々は探索をします。最初にですね。 예, 저희는 다음으로 유사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디가 요부인지 중요한 부분인지를 먼저 탐색을 합니다. でですね、
예, 저는 역시 이걸 보면은 이 자료를 보면은 이제 공지 디자인 중에서 아이콘이 이렇게 연결 표시되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콘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고 디자인과 피고 제품에 공통하게 된다면 이제 공통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중재인들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중국과 일본에서 각 이 사안에 대해서 그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패널들이 못 들었어요? 그래요? 이게 저희가 이 한 장소에서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아마 중국어 쪽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그 패널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중국 측의 결론은 제가 이제 저희들은 사실은 의견을 주고받은 게 있어서 미리 이제 이게 가안이었지만 이제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SEP 침해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윌링 라이센스라고 보기 어렵다. 그게 1년이란 기간이 너무 길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그런 걸 주로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뭐 사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까요. 실수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세 번째를 보낸 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권리 남용으로 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화상 디자인에 대해서도 중국 측에서는 이 홀로그램이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홀로그램도 역시 그냥 물품의 일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일부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다 포함해서 판단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다면 유사하게 본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그램이 중국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중국이 홀로그램을 그렇게 물품성이 없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안에 대해선 이 중국법이 한국법이라고 봐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다소간의 견해의 변경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둘 다 원고가 신청인이 이기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이거는 개인의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일본 고마가이 중재인의 결론은 그건 들으셨죠? 그것도 못 들으셨구나. 고마가이 중재인께서도 SDP에 대해서는 내내 같은 논리였습니다. 유사한 것으로 저희가 만들어진 사안의 범위 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않는가. 하지만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입법적인 해결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원고가 신청인이 승소하는 것으로. 그리고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일본은 이제 2020년 올해 이제 개정이 있었는데 개정 전에는 화상 디자인, 홀로그램 디자인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2020년 개정으로 물품에 바로 이렇게 물품성이 없이도 이렇게 기능성이 있는 것은 공중에 떠 있는 화상도 물품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기능성이 있다면 보호하겠다 이런 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합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 고마가이 판사님도 그렇고 여기 저한테 보내는 것도 보면은 2020년 개정 전에도 이 정도는 보호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찌됐건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사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물품성으로 보호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유사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서 두 주제 모두 두 국 중재인 모두 신청인이 이제 승소하는 것으로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들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SEP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록의 한계상이겠습니다. 이것이 뭐 실제 사건이었다면 더 조사가 됐을 수 있는데 기록의 한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이라는 부분이 설명이 좀 어렵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실수료율이 기존의 것보다 50% 높게 제시가 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지 않는가. 그리고 또 그러한 높은 실수요율은 아까 원고씨도 얘기했지만 협상의 이제 시작의 단계인 것이지 거기서 협상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답변서 3을 낼 때 실수를 더 얘기를 해서 니네가 왜 E한테는 이렇게 받고 우리한테는 더 높게 받느냐라는 식의 말이 뭐 어느 정도 언급이 됐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면에서 이제 특허권의 남용을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원고 승소로 신청인들이 이기는 것으로 가고요. 디자인 침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 건데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홀로그램은 물품성 인정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이러한 홀로그램이 특허청이나 특허법원에 오더라도 이것이 디자인으로 등록되긴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림이 이제 2개가 있었는데 이제 7개가 다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과 하나만 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기에 따라서 좀 밝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요컨대는 이제 디자인적 요소가 될 수 없는 W식의 홀로그램 부분을 배제를 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뭐 회전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제 개수가 좀 다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모양에 있어서 공지 디자인 3이나 공지 디자인 3이 이렇게 좀 작아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점점 작아지는 모양이 물론 위치가 그 시계 하반구 쪽에 있긴 합니다만 작아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겹치는 모습 이 사건 W시계는 겹치지 않는 모습 거의 딱 붙어 있지만 겹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시계의 아라비아 시계의 모습 등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은 상이한 심의감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일단은 이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성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가지 권리에 기한 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SEP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화상 디자인에 대해서는 2대1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저희 중재는 마치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굉장히 제한된 사안에 대해서 변론을 해주신 우리 양쪽 대리인들께 깊이 감사해 드립니다. 대리인들께서는 지는 건 꿈에서 저도 기분 나쁘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진행대에서 약간 매끄럽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차회를 하게 되면 더더욱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중일한 이 3국의 IPP 지문법관들이 토론도 참여하고 모의중재에 참여해서 중재인으로서 논의하고 결론을 내린 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오늘의 중재 판정을 계기로 해서 향후 지리적, 제도적으로 유사성이 상당히 많은 3국에서 IP에 관한 아시아 분쟁 해결을 위한 어떤 기구를 만든다든지 서로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일본, 중국 판사님들께 너무나 깊이 감사드리고 역시 수고해 주신 변호사님들께도 아주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오프라인에 모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모의중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의 중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중재부 구성 판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